신장식 의원 바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또 박수를 또 보내죠. 맞네. 딱 일주일 됐네요. 투표한 지 일주일. 투표한 지 일주일. 투표한 지 일주일. 정권 바뀐 지는 아직 일주일이 안 됐어. 그래도 수요일 그렇네. 확인증 받은 게 6월 4일 새벽 6시 10분인가 그렇죠. 6시 좀 넘어서니까 아직 정권 바뀐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네. 우리 의원님은 전국 곳곳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여기저기서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유세 예. 현장 그 인근에서 많이 만났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참 많이 열심히 진짜 목 쉬어가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소감 그래도 선거 유세 다 치르고 난 소감 뭐 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거 유세를 치르면서 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선거운동 기간 22일인가요? 네, 21일인가요? 예. 그 기간은 네. 가장 평화로웠던 시간입니다. 원래 이기고 시작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예.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뭐 기대는 있었지만 네. 더 큰 기대는 있었지만 결과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고 네. 실제로 그러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평화로웠고 그때는 오직 이재명 대표 당시 후보가 그런 신변의 위협, 테러나 이런 게 없어야 한다. 네. 라고 하는 생각. 그다음에 우리 후보니까 우리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죠. 우리가 지지한 그렇죠. 후보이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였고요. 실은 선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6개월짜리 선거를 한 겁니다. 그렇죠. 12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6개월짜리 선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 세 차례 고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2월 3일 이후에 반란군을 어떻게 제압할 것이냐라고 하는 윤석열 탄핵과 체포까지. 네. 그러니까 1차 반란을 1차 고비였고요. 네. 성공했죠. 국민들의 힘으로. 그렇죠. 두 번째 고비는 한덕수의 난입니다. 한덕수 최상목이 지금 다 이제 수사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CCTV 내란 외환 특검 했으니까 자기 몰랐다, 뭐 힐끗 봤다, 뭐라고 느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이상민의 힐끗 봤다, 저 멀리 있는 거 힐끗 봤다. 이상민 몽골인 선설도 그때 시력 너무 시력이 좋아.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사이코메트리라고 하죠. 그 물건 보면은 그 스토리를 아는 거를 사이코메트리라고 하거든요. 그 물건에 얽힌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그 최상목 사이코메트리설. 뭐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는데 느낌이 왔다. 내란 관련된 저 계엄 관련된 거라고 느낌이 왔다 이렇게 하고 한덕수 보지도 않고. 한덕수는 그 임명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3명 다 헌법재판관. 최상목은 2명 임명했고. 그렇죠. 한덕수의 난이에요. 즉 한덕수와 고시 권력의 난입니다. 특히 기재부 고시 권력의 난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냈어요 국민들이.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책임은 물으면 되고 세 번째 난이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이죠. 조희대 직위원과 법복 귀족들의 난. 직위원이 내란 수계를 합법적으로 탈옥시켜 합법을 가장하고 합법에 탈을 쓰고 탈옥을 시켰고 직위원은 국민들의 주권,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무슨 소리야? 내가 마련한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니들은 찍을 수 있어. 네. 라고 하는 법복 귀족들의 과두정이다 우리나라가. 윤석열은 독재정이다. 왕의 나라다.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온 왕의 나라. 왕의 나라다. 이걸 극복을 했고 그 다음에 법복 귀족들은 법복 귀족들의 과두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세 차례 난을 우리가 다 진압을 했어요.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와 국민이 콜라보를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평화로웠어요. 열심히 가서 하면 돼. 네. 국민들을 만나면 제가 예상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선거운동 기간은 매우 평화로웠어요. 그건 사실은 저도 이제 선거운동 그 선거 유세 현장 가서 보면은 표정이 다 좀 밝으시고 희망에 차 있는 모습. 네. 간절하면서도
그 간절한 게 또 이제 희망과 함께 있으니까 그럼요. 이게 이런 선거도 참 처음이다. 이런 유세 현장도 처음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네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 내란 공범 응징 유세를 갔어요. 맞아요. 네, 내란 공범 예고하셨었죠. 응징 예. 유세 해서 부산에도 내려갔었고 대구도 갔었고 대구에 네. 워낙 많아요. 부산에도 많지만 부산에 박수영 의원 뭐 이런 양반들 국민들 왔는데 막 다 쫓아내고 막 그렇지. 이랬었잖아요. 단식했던 사람. 예. 왜 단식했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죄송. 예. 그 다음에 그 대구에는 뭐 사실은 그 추경호부터 시작해서 내란 공범들이 워낙 수사받을 많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인천 미추홀 윤상현 네. 의원 지역구 갔었고 강릉 권성동. 권성동. 예. 그 다음에 그 속고양의 그 위쪽으로 이양수 사무총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바꿔치기의 주역이에요. 그렇죠. 실무 책임자. 예. 권영세, 권성동이 지시했고 네. 실무를 그 추진한 사람은 이양수잖아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진짜 받았는지 낸 사람 못 봤다는데 한덕수가 그러니까요. 그 서류 접수하는 거 본 사람이 없던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수사의 대상이라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예, 업무방해예요. 네. 업무방해. 그 다음에 그 이철규 동해 삼척 정선 평창인가? 네. 동삼 하여튼간 동해 삼척. 이철규. 예, 이철규. 다 아들이 내란 이제 공범들이에요. 아들이 또 이제 대마 관련해 가지고 며느리까지. 예. 예. 가 있고. 예, 그래서 여기 응징 유세를 다니면서 여기는 꼭 이기고 싶다 했는데 미추홀에서밖에 못 이겼어. 미추홀에서는 확실히 이겼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남영희 위원장 굉장히 마지막까지도 걱정을 했거든. 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술집마다 다 쫓아다니고 남영희 정말 열심히 위원장이랑 같이. 하더라고요. 예. 예, 저도 그날 막 같이 예. 인하대 후문부터 시작해갖고 술집 다 들어가고 했어요. 근데 이겼어. 그래서 거기는 참 보람이 있고 강릉 아깝고. 강릉. 예. 어려운 지역.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강릉에는 이제 김중남 위원장이 지난 네. 총선에서 40%를 처음으로 넘어봤어요. 민주당 후보 중에.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강릉에서도 김중남 위원장님과 함께 정말 네. 곳곳을 다녔어. 곳곳을 들어갔고요. 이런 과정이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너무 즐겁고 승리를 확인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네, 승리를 확인하는 하루하루 20일 꿈 같은 날들이 지나갔고 뭐 몸은 힘들고 피곤할 수는 있었으나 네. 거기서 확인한 우리 에너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내란 사령은 절대 안 된다. 이걸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강조하면서. 새까맣게 탔는데 이마가 반짝반짝. 네. 유세차에 올라가고 막 메이크업 좀 햇빛이 하셨어야 되는데. 햇빛이 저는 했습니다. 박 기자는 했죠. 저는 예. 아침에 와서 했는데 예, 저 지금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뭐 유분도 나왔지만 너무 저도 많이 탔어요. 타가지고 저도 많이 탔어요. 정말 많이 탔잖아요. 네. 저희 조국혁신당 수도권 제가 경기도당 위원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뭐 내란 척결 뭐 등에서 경기도당 위원장이라 플랜카드를 경기도 곳곳에 걸었더니 네. 이 동네 출마하냐 아닙니다. 경기도당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걸었을 뿐이다. 그 그래서 지역 분들은 긴장 푸시라. 가슴이 철렁했겠네요. 의원님들 긴장 푸시라. 예. 나중에 네. 천천히 결정할 것이다. 근데 수도권 당원들 체육대회를 했어요. 6월 네. 8일 날, 일요일 날. 요것도 참 재밌어. 네. 제가 3월 달인가 그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을 했는데 네. 그때 6월 달이면 이미 대선 다 끝나고 한 달쯤 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당원들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 한번 하자. 예. 해서 이제 수도권 당원들 체육대회를 잡았는데 네. 헌재 재판 결과가 헌재 결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6월 3일 날 선거하고 6월 4일 날 바로. 확정되고 6월 8일 날 체육대회를 한 거예요. 거의 뒷부리식으로. 체육대회를 어디서 했느냐? 예. 12월 3일 그 밤에 헬기가 내려앉았던 그 운동장에서 어. 잡기를 물리치자. 우리가 발로 꾹꾹 밟아주자. 헬기가 내려앉았던 그 운동장을 조국혁신당 수도권 당원들 한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네. 당원 가족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그때 더 탔어요. 운동장에서 그 봄볕에 또 네. 하시고 지금 뭐 이제 이제 초여름인데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이제 고생하시고. 뭐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유. 계셨으면 같이 공차고 뛰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조국 전 대표도 아마 이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네. 아마 좋아하고 계실 거고. 아우 제일 기뻐하셨어요. 네. 뭐 네. 저는 가서 뵙고 왔는데.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기뻐하시고.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했는데
진짜 1년 만에. 예, 3년은 너무 길었죠. 그렇죠. 그 앞에 보면 예, 3년 3년 너무 길었죠. 예. 뭐 6월 3일이니까 그자가 5월 10일 날 그 취임을 했었으니까 그렇네. 예, 딱 3년 정도 하고 예, 한 달, 3년 한 달이 좀 안 되게 3년 4주 만에 예.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일상이 이렇게 소중했구나. 음. 당원들과 같이 웃고 떠들고 같이 공차고 다들 그러세요. 줄다리기 하고 했던 예. 일요일 날 와서 하는데 이미 정권 바뀐 지 한 석 달은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맞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참 상징적으로 다가온 게 김밥을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하는 그래서 공무원들은 고생하고 국민은 편안하고 편안하고 지금 그 시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미안합니다 대통령, 공무원들 고생 좀 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 이 공무원들 예. 이게 머슴이라고. 네네. 대통령도 상머슴이고 머슴 일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이제 일을 해야죠. 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이제 대선을 조금 더 복귀를 하면 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3번 정도 어려움이 있었고 예. 하나는 12월 14일 날 탄핵됐는데 12월 16일 날 조국 대표가 감옥을 갔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저거 지리멸렬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있었어요. 조국혁신당 처음 창당할 때 얼마나 조롱과 비아냥 저 잘해봐야 3석이야 잘해봐야 5석이야 네. 좀 올라가니까 그래봤자 5석이야 뭐 이랬었거든요. 되겠어? 근데 690만 표를 받았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조롱 비아냥 또는 뭐 비관적 전망 이런 거에 저희들이 위축되지 않았고 김선민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당이 똘똘 뭉쳐서 네. 나아갔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었고 가장 큰 위기라면 위기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후보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5차례를 하면서 깊은 논의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당원 투표까지 해서 98%의 당원들이 후보 내지 말고 당신은 이제 야당의 유력 후보 이렇게 되죠. 누구나 아는 야당의 그분을 지지하는 결정을 해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당이 독자 후보를 내야 되지 않느냐. 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분들이 독자 후보를 내자고 하고 저같이 독자파로 분류됐던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원들 내부에서 지지자들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었지만 굉장히 그 과정을 잘 거쳐서 네. 압도적으로 당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지지를. 과정. 네. 뭐 지지자분들이 보기엔 당연한 과정일 수 있지만 정당이 그렇게 후보를 내지 않고 야당 후보를 그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정치적 의미에서 공동선대위를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니들 무슨 뭐 지지하려면 지지를 하지 떡고물 먹으려고 하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비판과 비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동선대위 만들어질 거니까. 그분들하고 굳이 뭐 아이고 당신들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할 저는 어차피 함께 가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선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페북에 이렇게 한 줄짜리를 썼는데 거기 좋아요가 수천 개가 찍히는 거야.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됐구나 이제. 네, 됐구나. 그리고 뭐 저를 아끼시는 분들 있고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쨌든 그 당시에 저도 뭐 잘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일이 반박하고 하지 않고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네. 기다렸고 공동선대위가 구성이 돼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런데 마지막 고비는 뭐였냐면 조희대와 법복 귀족들의 난 파기환송됐을 때 참 힘들었죠. 그 네. 당시 돌이켜 보면. 그때 네. 많은 분들이 힘들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연락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플랜 B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네, 맞아요. 신장식이 나가야 되지 않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시민을 소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 중에 누군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후보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한 그 여의도 피카소들의 수많은 그림들이 막 나왔습니다. 걱정되죠. 정치 고관여층일수록 그런 얘기했어요. 정치 좀 했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 그 보좌진들 중에서도 네.
플랜 B 준비해야 된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면서 막 열불을 내던 보좌진도 있었어요. 저희 방은 아니었지만 있을 수 있죠. 의회에 예. 예,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 그 의원님의 뜻이었는지 아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한나절 정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노동자들 있는 자리에 가서 선언을 했어요. 그 동영상으로 남아 있는데 네. 플랜 B는 없습니다. 플랜 B는 없어야 합니다. 플랜 B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네.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인들, 야당 의원들의 몫입니다. 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랜 B를 없애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대법관 전원 탄핵 뭐 이런 얘기까지 그냥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맞아요. 그 플랜 B 얘기 자체가 많이 네, 안 된다. 플랜 B라는 거는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그 플랜 B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프레임 안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줄어듭니다. 근데 플랜 B 후보에게 플랜 B가 실현이 된다면 네. 이재명 후보의 득표 수를 그대로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누수가 생겨요. 아무리 뭐 플랜 B 얘기를 해도 네. 예. 이재명 할아버지가 나와도 이재명 후보가 얻는 득표보다 누수가 생깁니다. 네. 기본적으로 쪼그라들고 이재명은 범죄자다라는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재명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대비책을 세우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네.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가 인정해서는 안 되는 악의적 프레임이고 3차 내란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선언을 했을 때도 야 너무 순진하다, 왜 대책을 안 세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예. 일관되게 플랜 B는 없다. 그 프레임 안으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결정.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와, 이게 쭉 풀어보면 참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일상도 되돌려받고 이러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네. 참 어려웠던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렇게 네. 들어보면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 돌아보면. 그러나 지금은 모두 다 추억이다. 추억이다. 에피소드다.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건 예. 와, 이 특검 3개 누가 특검을 하셔야 이거를 탈탈 털 수 있나. 그럼요. 내란 청산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법안을 만들고 네. 어떤 정책을 밀어붙여야 되나. 예? 맞아요. 그걸 이제 고민 또 해야 올해 되고. 7월 17일은 재헌절이 노는 날도 아닌데 네. 국가 공휴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지만 올해 적어도 올해 7월 17일 재헌절만큼은 헌정수호의 의미를 다지면서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다. 전 국민이 한번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식도 취임 선서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7월 17일 날 국민 취임식, 네. 국민 임명식을 임명식을 뭐 하겠다라는 예.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니야. 저는 그날 예. 대한민국의 축제 헌정수호, 목요일이네 목요일. 예, 7월 17일 헌정수호를 한 날이다라고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네요. 12월 4일을 헌정수호의 날로 만들어서 예. 아카 월담절 전 국민이 그 국회의원들이 담 넘는 퍼포먼스도 하고 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전 세계에서 보고 와 대한민국이 이런 날 또 기념하고 있나? 왜 이 날을 기념하지? 찾아보고 네.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회복한 그런 전력이 있는 참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구나. 국회에 예. 어떤 이벤트, 국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재헌절 말고 없어요. 그것도 희한합니다. 그렇네요. 재헌절 말고 국회에 어떤 별별 날이 다 있거든요. 네. 그 무슨 뭐 찾아보니까 화장품인의 날인가? 뭐 화장품의 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별별 많습니다. 날이 다 예, 있습니다. 나름 많아요. 예. 근데 국회와 관련된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 없어요. 재헌절 말고는 없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번에 딱 맞네요. 12월 4일. 12월 4일. 그다음에 네. 올 7월 17일은 나는 국경일로 만드는 게 맞지 않나. 헌법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7월 17일을 국경일로 만들어서 국경일은 맞죠. 네. 공휴일, 휴일로 휴일로 만들어서 기념할 수 예전에는 헌법이 굉장히
약간 그 문서에 있고 고리타분하고 옛날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헌법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심장이다. 이거를 수호하고 이거를 잘 적용하는 것이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 느꼈잖아요. 제 헌절은 그 공휴일로 국경일뿐만 아니라 공휴일로 만들고 12월 4일은 헌정 수호의 날. 그래서 헌법을 만든 날, 헌정을 수호한 날. 아카 월담절. 괜찮은데요. 예, 뒤에 헌정 수호의 날은 제가 국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렇군요. 와, 예. 이거 한번 그나마 신장식 의원님도 한번 담 한번 넘어서 한번 또 월담 저는 호통을 치고 들어가긴 했지만 한번 넘어보시. 한번 넘어보는 것으로 넘어보는 걸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돌이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걸 다 이겨내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는데 네. 어떠세요? 이제 뭐 일주일 돼 가고 있는데 이제 효능감을 느끼죠. 효능감을 국회의원으로서 효능감을 가장 느꼈던 건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떻게? 그거는 거의 모든 야당 네. 지금 범여권 야당 범여권. 입에 안 붙어가지고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예. 다 느꼈을 거예요. 음. 내란 특검 3개 통과시켰을 그렇죠. 겁니다. 검사징계법과 네. 내란 특검 등 3개의 특검, 내란 내란 의한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네. 최혜병 특검. 그 세 개. 이거 3개가 땅땅땅 하는데 거부권이 없어. 아싸. 통과야. 통과야. 예. 그리고 울컥했죠. 해병 우리 예비역연대. 예비역연대 와서 필승. 아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뒤에서 빨간 옷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빨간 옷 사이에서 아따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또 양복을 입고 왔더라고. 눈에 딱 띄어.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한테 손을 인사를. 들었더니 김기현 변호사도 같이 이렇게 흔들고 거기 이제 방청석과 김기현 변호사 우연석과. 손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표결하기 전이에요. 같이 다 그 해병 예비역연대 분들 저도 많이 아니까 옷을 입고. 어르신들 저희 당원들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참 인상적이었던 게 통과된 다음에 경례하는 모습 또 아래에서는 의원들이 또 박수 치고 인사하는 모습. 그때 제일 효능감 느꼈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 고생 좀 죄송합니다. 네. 아니 국무위원들도 지금 다 이제 윤석열 때 국무위원들 아니에요. 또.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게 이걸 가지고 또 뭐 일부러 그런다, 네. 망신주기다, 뭐 잔인하다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는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국무회의가 되려면 최소 11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이 14명이 있다가 박성재를 아웃시키고 뭐 빵진숙 이런 분들은 앉아 있지만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뭐 업저버시고. 예, 업저버예요. 네. 서울시장도 그렇고 네. 국무회의 이건 아니에요. 박성재만 사표를 받고 나머지는 반려했죠. 네. 조태열까지 외교부 장관까지 사표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당면에서 아마 업무들이 있으니까 조금 네. 지켜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인선 작업 중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은 하는데 국무회의에 11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새 장관을 임명을 하려면 헌법상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로운 국무위원 제청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총리가 먼저 나오면 그럴 수도 있는데 총리가 인준이 되려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인사청문회하고 표결까지 해야 되니까 장관들하고 동시에 쭉쭉쭉쭉 하려면 형식상으로는 이주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 제청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내란 특검 오늘 가만히 있어봐. 내란 특검 오늘 이제 공포했나? 국무회의에서 아마 올라가서 공포가 될 공포될 거예요. 예, 예. 공포가 될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있는 거지. 누구 망신 주고 그 뭐 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이상한 왜곡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오늘 이제 처리하기 위한 그런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이제 국민들한테 장차관 후보를 추천받는다라고 대통령실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등용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민생에 대해서 뭐 추경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추경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민생 추경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 해서 민생 추경 빠르게 해야 됩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 빠르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가보면 그 지역을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다녀 봤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다녀보셨겠지만 정말 문 닫은 상가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이걸
그거 보셨어요? 중앙일보에서 라면이 2,000원이라니. 근데 이제 그것만 해도 그 양반이야. 네. 한국경제에서 정권 바뀌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점. 그런 기사 냈어요. 예. 횟집 사장님, 내 인생도 회 썰리듯 썰리고 있다. 아니 지금 며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이런 기사 쏟아질 거예요. 그 경제지하고 특히. 이런데 중심으로 뭐 상업 먹고 살기 하니까. 힘들다. 네.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도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그러면 전 정부 탓이다. 그리고 네.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네. 그러면 정권 바뀌었는데도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딱 기사들이 프레임 짜서 볼 거예요. 속으면 안 그런 됩니다. 기사 예. 속으면 안 돼요. 특히 그런 기사들이 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건데 가서 한 두세 명 네. 인터뷰해.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인생이 회 썰리듯 썰리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안 좋고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수치를 보셔야 되고요. 이전 정부의 현재 네. 시점과 이거를 그럼요. 비교해 봐야 되고요. 네. 이렇게 좀 상세하게 저는 유튜브나 언론에서 네. 그런 식의 지금 뭐 내 인생이 정권 바뀌었는데도 회 썰리듯 썰리고 있다. 뭐 집값이 어떻게 됐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올 거예요. 이럴 때 따박 그걸 짚어주는 컨텐츠를 우리가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지금 뭐 코스피도 오늘 일단 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며칠째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취임 날부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바로 시장이 반응하고 윤석열 때 그때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정말 더럽게 일 못하던 그 정부에서 믿을만하고 일 잘하는 정부로 바뀌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이 수치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럼요. 네, 최종적으로 해소됐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MSCI라고 선진국 지수 우리가 편입이 안 됐잖아요. 편입이 안 됐는데 편입이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 10가지 이유가 쭉 있어요. 이거는 뭐 매일경제나 이런 경제지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고 이게 뭐 북한 리스크 때문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그 우리가 선진국 지수 MSCI에 편입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왜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느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주주 가치 환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주들에게 제대로 그 환원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배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총수 중심으로 총수한테 몰아주게 하면서 네. 소액 주주들이 손해 보고 있다. 그래서 소위 가버넌스라고 하는 지배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후보 시절에. 아마 이제 빠르게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예, 빠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 예, 그렇게 되면 더 아마 더 올라간다. 그 주식 시장에는 더 좋은 시그널로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요.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부 언론의 그런 행태. 딱 자기가 듣고 싶은 워딩만 딱 캐치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기사를 쭉 써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정말 정권 바뀌었는데 내 인생은 회 썰리듯 썰린다. 나 그 기사 보고 정말 와 정말 그 신문지를 회 썰듯 잘근잘근 썰고 싶더라. 놀랍습니다. 놀랍고요. 네. 아셀라님이 신장식 의원님 응원합니다.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저희 오마이TV가 사실 슈퍼챗이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 신장식 의원님 또 응원하는 슈퍼챗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저한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마이뉴스에 좋은 일입니다. 또 그것도 예. 같이 좋습니다. 좋은 거고요. 예. 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뭐 어딩도 좀 나오고 보도 되고 예, 있는데 보시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통합 강조한 대통령 최근 인사 보면 헛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유 닥치시고요. 죄송한데요. 예. 좀 그만 듣고 싶어요. 아직도 원내대표야. 아니, 사퇴한다고 했는데 원내대표 새로 뽑을 때까지는 원내대표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또 네.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닥치시고요. 월요일까지 지금 또 100가지 어려운 말을 권영세, 권성동 뭐 그다음에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뭐 김용태 너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김용태는 자기가 너 뭐 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시고요. 네. 그쪽에서 계속 발신하는 거는 그 얘기잖아요. 첫 번째 김용태 너 안 돼.
그다음에 두 번째 당무감사. 왜냐하면 특히 그 후보 교체 당무감사 절대 안 돼. 왜냐하면 다 다치거든. 아유, 친윤들이 권영세, 권동동부터 다치는 거 아니에요. 네. 알량한 후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원내대표, 당대표. 야 여기는 찐윤당이야. 뭔 소리야. 김문수 안 돼. 김용태 안 돼. 다 한동훈 너도 안 돼. 우리가 계속 할 거야. 우리가 계속 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의도 번역기를 돌려보면 그 국민의힘 번역기, 친윤 번역기를 돌려보면 이 당은 우리 거야. 왜냐하면 이쪽이 기세가 올랐어요. 여전히. 왜요? 기세가 죽지 않았어요. 왜요? 뭐냐면 윤상현 같은 사람 수도권을 빼놓고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 김문수 후보가 더 나왔거든. 자기 지역구에서 친윤 지역구에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고 지금 같은 정치를 한다. 잘 됐다. 다음에 확실히 망한다. 국민의힘은 영남 TK 영남 영남 자민련화 될 것이다. 다음에 권영세, 권성동, 이철규 이런 사람들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심판을 해야죠. 예.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보자. 어떻게 보면 김문수가 41% 득표하고 또 TK, PK에서 어쨌든 많은 득표를 한 거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대로 가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예 좀비. 예, 그렇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야. 좀비. 죽는 것도 죽을 힘이 있어야 죽는 거거든요. 예. 이게 해산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좀비 정당으로 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뭐 또 혁신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 계속해서 전광훈이 밀어주고 윤석열이 끌어가는 정당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나는 당선되거든. 네. 영남에서. 근데 부울경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요. 대구 경북도 영원히 그 표심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제 주진우 의원인가요? 계속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왜? 우리가 해야 된다. 왜? 야당이 해야 된다. 왜? 뭐 견제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이미 있던데. 바뀌었어. 관례는 바뀌었어. 네, 관례는 바뀌었어요. 네. 견제는 무슨 견제? 법사위원장으로 뭐 견제를 뭐 법을 틀어주고 싶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한데. 뭐 틀어주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주진우 의원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법적 견해가 한 번도 제대로 맞은 적이 없으신 분이라서 더군다나 그 뭐 정치적 주장을 하신다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예. 해볼 테면 해봐라. 예, 지금 보세요. 예. 그 행정이 그 빠르게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민생 추경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그 이태원 특조위 전폭적 지원하라. 이런 것들이 행정이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장관 인선하고 그 대통령실을 세팅을 해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는 거 이런 것들이 행정이 빠르게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제도 개혁을 법으로 만들어서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 개혁의 방향을 잡아서 쭉쭉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 12일 본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12일 본회의에서 박찬대 현 원대 권한대행께서 묵은 개혁 과제들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임기 마무리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어요. 예. 아마 최민희 의원도 좀 아쉬움을 표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약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또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또 아니에요. 새 원대가 뭐 이렇게 이 자기 선거를 통해서 당원과 의원들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좀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12일 날 조금 뭐랄까 저쪽에선 뭘 해도 비판할 거예요. 근데 매도 한 번에 맞으라고 비판할 때 해라. 우리는 한번 그냥 떨이 친다.
네. 떨이라는 말이 좀 그런가? 개혁 입법 일괄 통과시킨다. 묵은 과제들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쉬움이 남네요. 예. 뭐 저희 시청자분들 좀 아쉬워하세요. 아쉬워하고 10일 이 연기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은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뭐 결정을 했고 결정을 했으면 네. 또 그 상황에서 예. 조국혁신당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해야죠. 그래요. 뭐 더 일을 더 좋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절차다. 뭐 일단은 연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준석 의원은 지금 보면 제명 청원 보셨습니까? 지금 49만 명이 넘었네요. 예, 그 제명 법안을 예. 제명 징계안을 안건으로 낸 게 조국혁신당 12명 하고요. 진보당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4명 이렇게 해서 징계안 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 천하람 등이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자기를 뭐 제명하려고 한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뭐 이랬는데 조국혁신당이라고 우리가 냈다고. 조국혁신당이 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 번지수를 잘 찾으세요. 남의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문 열어 하고 소리 질러봤자 네. 그 집 문 안 열립니다. 문 두드리고 항의하려면 괴성을 지르면 우리 집 앞으로 오라. 조국혁신당 번지수 잘 찾아라 이런 거고. 예. 자,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명에 가는 길이 되게 멀어요. 왜냐하면 윤리특위가 있어야 되는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야 돼요.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1년이 지나도록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됐어. 네. 윤리특위는 또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는 야당으로 쳐서 야당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예. 들어가면 됩니다. 어쨌든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윤리특위 구성이 되면 동수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 찬성하지 않으면 징계안이 통과가 안 돼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200석이 필요해요. 3분의 2.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지 않으면 또 이것도 통과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190개가 된 거죠. 김상욱 의원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장관이나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징계안 처리하러 표결하러 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때 아니면 표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네. 이거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절차로 돌입을 해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갈라치기, 혐오 정치, 또 다른 의미의 극우 파퓰리즘에 대해서 나이든 윤석열, 나이 어린 윤석열 아닌가요? 40대 윤석열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주민번호 앞자리만 다른 윤석열. 뭐 이런 평가들도 많은 예.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국회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국회 동의 청원에 49만 명이나 네, 벌써 순식간에. 동참하셨으니까 네. 대단한 거고 윤석열의 탄핵 그 청원 이어서 두 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국민들이 분노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네, 분노했죠. 분노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참 이게 뭐 바바리맨인가? 바바리맨.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우리 그런 전 국민을 피해를, 상대로 해서 예, 바바리맨 짓을 한 거 아닙니까? 토론회에서 예. 다 지켜보고 그리고 잘 보세요. 예. 저는 언론에서 뉴스가 되고 또는 뭐 이렇게 토론하면서 뭐 그 이렇게 말장난 잘 하고 네. 토론에서 나름의 스마트함을 보여줬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뭐 준석 마민이 준석 대디니 뭐 이렇게 해서 네. 그 물고 빨고 하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체가 드러났어요. 물고 빨다가 당신 입도 다쳐. 그러니까 토론 특히 토론 과정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TV 토론 대선 후보 TV 토론이 맞나라는 자괴감이 저도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민주당 후보 그 경선 후보 토론도 제가 진행도 해보고 지켜보고 했는데 네. 토론은 이 정도 대선 후보 토론 특히는 이 정도 토론은 아니지 않을까. 이게 너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네, 했거든요. 너무 짜치고요. 정말 짜치고. 전문 용어로 짜치고. 네, 너무 짜치는 토론이었고요. 네, 권영국 이재명 토론 정도가 들을만했죠.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거예요. 제가 보면서 제일 정말 정치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장면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이재명 후보에게
그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요양 간병 네.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급여를 이 건강보험료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15원 드는데 15조가 연간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대책 있어요?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 이준석이 후보가 대책 없고 계획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15조 원이 든다. 그게 라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한 적도 없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통계마다 달라요. 아하. 기관마다 통계가 달라요. 네. 15조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2조 정도 든다는 통계도 있고요. 1조 든다는 통계도 있고 3조 든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40대 50대들이 이중돌봄 세대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자식들은 아직 다 안 자랐고요. 계속 키워야 되고. 계속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은 이제 병치레를 많이 하세요. 돌봄이 아래 위로 다 있어야 되는 이중돌봄 힘들죠. 세대예요. 그중에 저도 겪어봤지만 부모님의 간병, 요양 여기에 들어가는 공력과 돈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고통에 먼저 공감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중돌봄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에 그러네요. 공감하고 그러면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포괄해야 되지 않겠냐. 네. 한 번에 하려면 통계에 따라서 2조가 든다, 3조가 든다, 15조가 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통계를 정확히 해서 단계적으로 이중돌봄의 고통 그래서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 어르신들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또 이중돌봄 세대가 처한 이 고통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묻는 것이 대통령 후보 토론이고 정치인의 기본 관점이어야 돼요. 네. 근데 그 무슨 퀴즈 장학 퀴즈 장학 퀴즈식으로. 장학 퀴즈 그 답변 따먹기 하듯이 쇼츠용. 이랬어 저랬어? 넌 그거 대책 없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네. 내란 김건희 최상병 이 3대 다 특검 국회의 공포됐지 뭐. 의결이 됐습니다. 꽝꽝꽝. 네, 좋다. 드디어 이렇게 쉽게 자 지금부터 이제 누구를 특검으로 해야 돼? 누가 누가 특검으로 특검이 돼야 될 것이냐? 빨리 할까? 어떻습니까? 누가 특검 돼야 됩니까? 이제 세 가지를 구분을 해보면은요. 예. 특검이 세 개잖아요. 최혜병 특검은 법리 적용을 잘하시는 분이 특검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실관계가 네. 거의 다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걸 억지 써가지고 대통령 빼고 800, 7070주 그 윤석열이 직접 네. 전화 걸었다라는 게 거의 드러나 있잖아요. 지금 경로. 언론을 통해서 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할 건 별로 없다. 네. 어떻게 법리를 적용할 거냐. 아, 이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된다. 법리 적용. 이 관건이다. 예. 예, 수사의 기술보다 법리 적용이 관건이다. 그러면 이제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나 네. 누구나 관계없다. 단호하게 그다음에 법리 적용에 밟고 네. 법리에 밟고 굉장히 단호하게 제보 기분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종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검찰, 군, 경찰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주저함 없이 그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소할 수 있는 분이면 된다. 그런 특검. 예, 그다음에 내란 외환 특검도요. 네. 그 김건희 종합특검에 비해서는 수사가 좀 진행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네. 노상원 비공개 재판 기록을 넘겨받으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어요. 그게 아직 우리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기자들도 모르고 참고인 변호사도 몰라. 심지어 네.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의 변호사도 몰라. 다 퇴장 명령을 했으니까 지규현이가. 네. 예. 근데 이거는 수사가 필요함. 일단 그거를 기초로 해서 폭넓게 수사를 해야 돼요. 폭넓게 수사를 하는데 일단 네. 대통령과 국무위원선, 그다음에 대통령과 그 삼청동 안가 모임을 했던 그 라인, 그다음에 군 네. 이쪽,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까지. 그럼요. 여기를 쭉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할 거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벤트가 가장 많고 새로운 사실들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올 거는 김건희 종합특검이에요. 김건희, 명태균 그 건진까지 다 가야 되잖아. 이게 너무 어? 네. 거기는 그건 개수영장인지 아닌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개수영장인지 아니면은 그 조경용인지 아니면 무속용인지 무속용. 밝혀야 됩니다. 그렇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 저 옛날에 예. 우리 친구네 집에 네. 가보니까 이렇게 수족관이 있는 거예요. 관상어를 키우는 물고기 있고. 물고기. 예. 그래서 야 이거 멋지다 그랬더니 네.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야, 내가 그 사주에 수 기운이 부족해서 네. 어머니가 사주를 보고 오셔가지고 수 기운을 보충해야 된다고 수족관을 집안에 들여놓은 거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속용이냐 무속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사주에 수 기운이 없으면 수 기운을 보강을 하고 예. 뭐 쇠의 기운이 없으면 장신구를 통해서 쇠의 기운을 보강하고 네. 목의 기운이 없으면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지금. 그런데 그것도 하나. 예,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실 그 전 윤석열 쪽에서는 이거 강아지 개수영장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그거 아니다 뭐야? 그러면 뭐냐고. 무속용. 무속용이냐 관상용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볼만하지 않아. 굳이 그걸 거기에 파놓을 리가 없죠. 예. 관상용이라면 정말 이렇게 수족관식으로 수조를 이렇게. 관상용이라고 하려면 저기 누구야 예. 그 제주도에 가면 교회 있어요. 물로 이렇게 쫙 물길로 만들어 갖고 관상용으로 물길을 잘 만들어 놓은 네. 교회 이름을 안도다다오가 예. 그 만든 교회 있어요. 아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게 있어서 네. 자기들이 일단 개수영장 아니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감정적인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감정적인 부분을 더 자극할까봐 일단 부인을 했는데 네. 개수영장일 가능성, 그다음에 무속용일 가능성, 뭐 관상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좀 유치하다. 뭐 세 가지 논리적으로 한 그런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김건희 종합특검을 하면서 막 이벤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뉴스가 쏟아지겠군요.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수사가 필요해. 이 과정에서 명태균, 김건희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준석, 홍매화 밑에 5만 원권 뭐 의혹도 있던데. 네. 뭐 하여튼간에 그런 거기는 좀 꼼꼼한 수사력이 필요한 특검이다. 이게 뭔가 집중해야 될 거리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다 다르군요. 세 가지 특검을. 세 가지 특검이 지금 처해 있는 특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춰서 특검을 추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조국혁신당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하신 분들이 후보군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후보군은 김경호 변호사 얘기 또 많이 하시는 후보군을 이제 이렇게 쭉 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노영희 변호사가 전화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 민주당 당원 아니세요? 그런가요? 당원은 안 될 걸? 당원 안 되나? 그런가? 저는 이렇게 어디 가시려고 그러나?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걸요, 아마. 네. 특검이 또 누가 될지 이것도 관심거리다. 네. 특검 수사 잘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검 수사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잘 될 거는데 여전히 말하자면 저는 뭐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또 이제 검증 과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다 옳은 의견입니다. 그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대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재명 정권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를 바라는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 걱정이 크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의 방향과 그 크기를 놓고 뭐 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 거니까 무조건 믿어. 너 왜 믿음이 부족하구나. 왜 비판해? 라고 하는 것이나 야 니네 또 속는 거야. 무슨 특수통한테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걱정의 방식과 방향이 다른 것 뿐이니까 걱정은 하되 우리끼리 싸우지는 말아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럴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죠. 걱정을 하면서 서로 토론하시면 돼요. 싸우지 말고 토론해요.
예, 그러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지금 특검이 통과돼서 특검 100 전체 합쳐서 그 60명, 40명, 20명이죠. 네. 특검 숫자 검사들 예, 검사들 숫자가 그러면 60명, 40명, 20명을 윤석열 묻지 않은 정예 검사들을 그다음에 수사관들을 보내야 돼요. 파견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해야 돼요. 잘 찾아서. 예. 잘해야 그거를 된다. 검찰을 모르고 할 수 있냐? 음흠. 검찰을 잘 그렇네요.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거는 맞아요. 예.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될 것이다. 근데 또 다른 걱정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저는 검찰총장인 특히 검찰총장은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윤석열 총장 됐을 때 다들 좋아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때 처음 2019년에 검찰총장 갈 때 뭐 사실은 뭐 20년인가 19년인가 헷갈리네.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 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네. 봤을 때 이 사람 검찰주의자다. 검찰 권한을 풀 스윙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검찰 개혁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민정수석도 그렇고 검찰총장도 그렇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인데 검찰 권한을 풀스윙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검찰주의자는 안 됩니다. 네. 개인에 대한 뭐 떠나서. 품성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이걸 떠나서 저는 그 기준을 가지면 된다고 봐요. 출신 성분도 중요하지만 네. 그 출신 성분에서 봐야 될 건 그 사람이 여기 출신이다 저기 출신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검찰주의자였는가 절제론자였는가 적극론자였는가 검찰권 활용에 네. 예,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봐야지 누구랑 가깝다 말다. 저는 뭐 하나의 기준일 수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니까 좋다 동기니까 안 좋다 이거 저는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네. 그는 검찰 권한을 풀로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냐 자제론자였느냐 이걸 검증해야 돼요. 언론에서도 중요한 부분. 예, 사건을 보거나 그 사람의 행적을 볼 때 그걸 봐야 돼요. 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전부 다 네. 그 기준으로 검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지점이고. 네. 자, 이제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 이제 특검발 뉴스가 이제 쏟아지게 될 텐데. 쏟아질 겁니다. 쏟아지게 될 텐데 네. 거기에서 진상을 좀 빠르게 규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장지현님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님이 신장식 의원님 네. 좋은 방송 좋은 정치 부탁드려요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뭐 이제 이문정 검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얘기도 여러 이제 특검 누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조국 네. 전 대표 8.15 사면하라 이런 의견도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예. 조만간 사면이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뭐 들으신 바나 아니면 예상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과 조국 대표의 마음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그래요. 하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은 하루라도 빨리죠. 적어도. 네. 이번에 하루라도 만나셨을 빨리. 때 그런 뭐 사면 얘기는 그 없으셨어요? 조 전 대표님 네.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이재명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은 그것을 뭐 어떻게 아주 뭐 정치적으로 내지는 뭐 군사적 용어로 사용을 한다면 그 이재명 정부 뭐 그냥 언론에서 얘기하면 허니문 기간. 그다음에 성공을 위해서 네. 조금 뭐가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거나 걱정되는 지점들이 보이더라도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 전략적 하셨어요. 인내가 예. 필요하다. 그 지금은 예. 우리가 다 청와대 사정을 다 알 수도 없고 아하. 본인도 뭐 청와대에 있어 보니 예. 그 사정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이 제일 중요한 예. 상황. 지금. 왜냐하면 네. 우리가
그 책임과 책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막 기자들도 물어보고, 네. 뭐 지지자들도 야, 그럼 이번에 그 뭐 어떻게 뭐 장관 자리 조국혁신당에서 뭐 추천해서 들어가는 거야? 누가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원탁회의 선언문 작성하면서 우리는 공동정부에서 어떤 자리를 달라 어떻다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조국 대표 사면해 달라 이런 얘기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협상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 전에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외계인 침공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맞서서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우리 후보로 네. 우리 후보다 맞아요.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뛰자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책임은 나눠 갔대. 여기에서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협상장에서 해본 적도 없어요. 바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바람이 네. 자연스럽게 통치권자에게 사명권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 네. 권한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딜을 하거나 주고받거나 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걸 시도한 적도 없어요.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SNS, 인스타그램 여기 이제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뭐 국민들을 믿고 뚜벅뚜벅 일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이제 언급하신 그런 일부 언론의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참 어려운 길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저 정도가 저쪽에서는 허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경제지부터 시작할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조중동은 통합 얘기할 거고 통합 말뿐인 통합 말뿐인 그리고 통합하면서 이제, 말뿐인 통합이다. 인사 문제 딱 나오면 지금은 이제 실장들급이니까 이렇게 쭉 하지만 이제 청문회에 올라가야 되는 총리와 장관 네. 안이 나오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럴 수 난리가 날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단단히 마음 먹고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통령 SNS에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 갖게 할 것. 이 말, 이 다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먼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거 아마 이재명 대통령 또 공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해서 이제 공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특검 빠르게 뭐 좋아 빠르게 가 이 얘기를 윤석열이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네. 그 말이 딱 필요한 그 시점입니다. 좋아 빠르게 술 먹으러 가 아니야? 이쪽은 좋아 빠르게 일하러 가. 여기는 이재명은 일하러 가. 일하는 이재명 정부 네. 모습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네네. 자 외교 문제만 잠깐 예, 짚어야 예. 사실 이제 최민희 의원과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김태효가 효. 너무 김태효가 안 보이지. 안 보인다. 예, 예. 참 희한하다 이런 예,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그 김태효가 우리가 네.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원래 이제 관세 전쟁을 트럼프가 시작을 했을 때 네. 1번 이거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정경 분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안보 문제를 관세나 경제 문제와 곁들여서 네. 그걸 교착시켜 갖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협상에서 불리한 처지니까 첫 번째 정경 분리. 예. 안보와 경제를 안경 분리지. 안경 분리.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뭐 100% 200% 관세 이거
모든 경제학자들이 국제 경제학자는 이거 오래 못 버틴다. 네.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러니까 타코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트럼프 always chicken away, chicken out. 트럼프는 항상 그 닭처럼 겁먹고 뒤로 물러선다. 세게 딱 넣어놨다가 세게 뭘 냈다가 네. 안 되면 닭처럼 물러선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소리야? 그건 나의 협상의 기술이야. 10만 불러야 될 거 200 부르고 네. 그 중간에서 타협하는 게 내 협상의 기술이야. 그러니까 자기 패를 깠어요. 양상은 네. 똑같아요. 네. 사실관계는 인정한 거야. 그거를 왼쪽에서 평가하느냐 오른쪽에서 평가하느냐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타코의 타코 트럼프의 방법.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타코잖아요. 그러니까 타코. 그 너희들 쫄았지. 예. chicken out 이게 이제 너희들 쫄았지 영문 버전이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예. 김태효가 그 안덕근 그 산자부 장관 등이 갈 때 최상목 예. 뭐 등등이 이렇게 갈 미국 갔었죠. 때 예. 먼저 앞서서 갔다고. 참 희한해. 왜 안보실장이 예. 안보실 차장이구나. 안보 1차장이 1차장. 왜 먼저 가냐고. 안보와 경제를 분리해야 되는데 갖다 바치고 한덕수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그거를 한덕수의 공으로 세우려고 미리 밑밥 깔러 갔다 온 거 아니냐. 라는 추정이 너무 강력해요. 그래요. 그 의심이 드는 행태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란 외환 특검에서 철저히 다뤄야 된다. 이것도 예, 철저히 다뤄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핵심 김태효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뭐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가 뭐 언론 보도라도 나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조용해요. 그냥 제가 그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네. 뉴라이트세요? 하고 물어서 정면으로 한번 받아봤는데 그 양반도 멘탈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니에요. 눈동자가 막 뉴라이트세요? 아닙니다. 한마디에. 그럼 그때 왜 명단에 올렸어요? 하고 그때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명단 올렸던 거 하니까 예. 그때는 잘 모르고 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새로운 무슨 뭐 신보수고 청렴하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은요? 정치에 오염됐습니다. 원래 뉴라이트는 청렴하고 능력 있고 네. 어쩌고 저쩌고 보수를 혁신하고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야? 자, 그래서 김태효도 수사 선상에 올라서 네네. 또 특검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 이 날도 멀지 않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검이 또 이제 의결되고 뭐 공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분이 또 효능감, 이재명 효능감, 네. 이재명 대통령 효능감을 또 느끼게 될 거고 국회의원들도 속 시원하다. 네. 효능감을 느끼고 국회 있고. 효능감도 느끼고 있고 네. 이제 특검에서 어느 분이 특검이 될 거냐,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 근데 저는 이와 별도로 반헌특위도 가동이 돼야 된다고 봐요. 반헌특위. 이거 이제 특검은 이 형사 책임만 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형사 책임을 묻는 범위는 책임의 범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반헌특위는 조사를 통해서 행정적 책임이나 징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향후에 이런 내란이 헌법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네. 어떤 행정 조치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네. 수사 끝났다고 해서 내란 특검이 끝나면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언문에 있었던 반헌특위도 반헌특위. 이게 막 사실 특검이 막 내란 특검 그 김건희 특검 하면 네.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된다. 암기 과목을 하는 게 점수를 올리기는 좋지만 국영수 바닥을 깔아야 된다. 국영수 바닥을 까는 시간을 투자하고 지루하지만 네. 그 심정으로 반헌특위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된다. 예. 민주당에서도 이제 신임 원내대표 이제 출마 후보들도 아마 이제 반헌특위 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어제 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반헌특위 또 강조를 하고 있던데 네. 올해 안에 내란 종식 해야 되나? 내란 종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란 종식 안 됐습니다. 그 아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물러났지 여전히 그 아직도 국무위원들도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곧 수사 대상이 될 분들이 다수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사회 곳곳에 윤석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란 응징 네. 법안들이 있는데요. 제 소관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인권위원회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등 이런 사람들 인권위원들을 어떻게 추천할 거냐.
인권의 전문성과 감수성을 갖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한 건데 예.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추천 절차부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아예 처음부터 전면 개정을 해야 돼요. 들었다 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부칙으로 이 법이 시행될 때 네. 시행과 동시에 현직 인권위원들은 모두 직을 면하도록 하는 싹 갈아치워야 된다. 그 중요하고 윤석열 정권 거치면서 우리가 당연한 거 인권위는 당연히 인권에 헌신해왔던 사람들을 인권 분야에 네, 그 사람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청호가 가고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란 청산이라니까요.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 우리 사회의 윤석열 그러니까 합의제 없애야 행정기구를 다 한번 들었다 놔야 돼요. 방송통신위원회, 인권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그렇네요. 이런 데를 한번 다 들었다 놔야 돼요 지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예. 또 재발 방식도 마련을 해야 되고 예.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통위를 한번 들었다 놓으면 그러면 방통위를 들었다 물러나야 놓는데 되겠죠.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해야 돼요. 그거부터 방송과 통신이 이렇게 아무리 융합 시대라고 하지만 방송과 통신이 한 군데서 다 좀, 처리되는 예. 게 적절한 다르죠. 거냐. 예. 예. 그리고 방통위원들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라는 것도 탄핵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도 위원장 탄핵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의 영역이 다 우리가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다가 책임의 영역을 굉장히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 발생한 맞아요. 일인데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만약 방통위법을 전면 개정을 한다면 네. 저는 또 들었다 놔야 된다. 아 과제가 많습니다. 예, 현 방통위원들 네. 한 명밖에 없구나 한 지금은.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데 이 수사를 이제 받고 임기를 좀 종결하시거나 예. 그 전에 뭐 수사 받아서 법카 빵 그 김밥 사오라고 하지 말고 빵 드실 때가 있을 텐데 국무회의 하다가 그때 빵 셔틀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여기 어디가 빵이 맛있어요? 물어보고 성심당이요? 아 그렇네 빵 전문가일 수도 예, 있으니까. 빵 전문가이시니까 맛있는 빵을 건강에 좋고 맛도 있는 빵을 빵 전문가이신 이진숙 방통위원장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라고 그 국무회의에 이진숙 참석해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참 이 그림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자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뵀으니까 한 말씀 하시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책임과 비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 근데 비판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비판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당분간은 저희들은 책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책임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방점을 찍고 의정 활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어제 제가 고 김충현 그 태안화력 발전소 빈소에 다녀왔어요. 네. 빈소에 가서 그 2층에 있는 빈소에 갔는데 그 옆방이 옆 빈소가 김용균 노동자를 7년 전에 모셨던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태안화력에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7년 만에 또 이분이 마지막으로 펼쳐놨던 책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요? 예. 책상에 그 책이 펼쳐져 있는 채로 출근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하고 와서 다시 읽으려고. 예. 책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이에요. 지금 아마 이게 살펴보시면 나올 텐데. 예. 그리고 윤석열은 그때 후보 시절에 안양에서 산재 사고 났을 때 야, 그 사망한 노동자가 잘못한 거부터 좀 따져봐봐라고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빈소에 김충현 씨 빈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 조화가 이렇게 와 있는 걸 봤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김용균 특조위에서 만들었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김용균 특조위에서 만들었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다면 권고 사항이 있는데 그 이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우리 김충현 고 김충현 노동자에게 그 새하얀 그 국화꽃을 네. 보내셨듯이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관심을 네.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관심 갖고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